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제 합격자 발표가 있었죠. 발표가요. 자, 2차 시험입니다. 최종 합격자가요 12,675명입니다. 합격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1차, 자 1차만 합격한 사람은 9,800명입니다. 예상 밖이죠. 원래 시험이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최종 합격자가 12,675명입니다. 꽤 많이 되었어요. 저는 10,000명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12,000명이 넘었어요. 시험을 어렵게 내어도 이렇게 많이 붙더라. 그래서 점점 이제 시험 수준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대충 하게 되면 합격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어렵게 내도 10,000명 넘게 되니까요. 역시 23회 시험은 올해 시험처럼 이제 유사하게 봐야 됩니다. 시험을 이제 함부로 보시면 안 되겠어요. 까다롭게 내더라도 성적이 많이 붙더라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은요 감정평가 기본 원리입니다. 프린트 받으셨죠? 그러면 감정평가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학교론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시험은 대개 6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6문제. 6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참고로 27회 시험에서 22회 시험이죠. 22회 시험은 7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7문제. 감정평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감정평가도 부동산 활동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알기 전에는요 활동에 대한 흐름부터 먼저 간단히 볼까요? 자, 활동 부분은 목차 1번 봅니다. 1번. 부동산 활동은 1번 의부터 보세요. 지난주 공부한 내용과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활동이란 자, 인간 동그라미.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활동입니다. 인간이 중개하면 중개활동, 이용하면 이용활동, 개발하면 개발활동, 감정평가를 하니까 감정평가활동입니다. 그래서 자 2번 보게 되면 활동의 종류가 두 가지죠. 크게 두 가지. 소유활동과 이용활동, 거래활동입니다. 그러면 자 부동산 활동이었어요. 지난주 공부했죠. 활동 크게 두 가지. 소유활동과 거래활동입니다. 그러면 소유활동은 부동산의 사용가치죠. 사용가치를 중시합니다. 반면에 거래활동은 자 주고받는 거니까 교환가치를 중시합니다. 교환가치. 그러면 내가 만약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것이냐. 이때 기준은요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바로 최유효형입니다. 최유효 사용이죠. 이것이 그 지도 원리가 되겠고요. 반면에 거래활동은 교환가치를 주고받는 것이니까 거래활동은 바로 거래질서 확립이 목적입니다. 거래질서 확립이죠. 여기까지는 지난주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소유활동은요 종류를 볼까요? 자, 종류는 프린트 나와 있죠. 먼저 이용활동, 개발활동, 관리활동. 자, 세 가지를 줄여서 암기되었죠. 자, 남자분들 잘 가는 이발관이다. 이발관이죠. 따라서 이용, 개발, 관리, 이발관 세 가지가 소유활동입니다. 그리고 이발관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활동은 거래활동입니다. 거래활동. 거래활동은 금융활동이 있죠. 그리고 입지선정활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마케팅 활동 또는 광고 활동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감정평가론이 있죠. 이 부분도 바로 거래활동입니다. 이발관 빼고 나머지가 모두 거래활동이니까 감정평가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감정평가 활동은 부동산 거래활동에 속합니다. 그러면 프린트 봤더니 이거 말고 더 많은 게 있죠. 그럼 프린트 봅니다. 자, 감정평가 이외에도 경영활동, 권리분석활동, 컨설팅활동, 중개활동 등등등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우리 시험에서 이제 표준 목적에서 정해지고요. 여기까지는 출제가 되고 있어요. 출제가 되고 있고, 그러면 뒤에 부분이 있죠. 경영, 권리분석, 컨설팅, 중개, 이 부분은 표준 목적에서 제외가 되었어요. 시험에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출제가 됐는데요, 지금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항상 활동하게 되면 자, 소유활동, 이용, 개발, 관리 출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 입지, 마케팅 활동, 감정평가론까지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론 부분은 또 분량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별도의 목차에서 굉장히 많은 양을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 활동은 어디에 속하더라? 활동 중에서도 거래 활동에 속한다. 이 점부터 기억하시고요. 거래 활동. 그러면 기출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두 문제 있죠. 문제 1번과 2번입니다. 1번부터 볼까요? 부동산 거래 활동입니다. 거래 활동하는 순간 뭐? 이발관 빼고 나머지. 거래 활동에 관련되는 부동산 업 분야가 아닌 것은, 그러면 거래 활동이 아닌 것 하게 되면 소유 활동 이발관만 찾으면 정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부동산 관리 활동은 소유 활동이죠. 따라서 거래 활동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5번이고요.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매매 활동, 중개 활동, 감정평가 활동, 권리 분석 모두가 거래 활동입니다. 이발관 빼고 나머지가 모두 거래 활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 2번 보았더니 다음 중에서 부동산 거래가 아닌 것은, 자, 2번 문제는요 1회 때 출제가 되는데, 자, 거래 활동을 물어요, 거래를 물어요? 2번 지문은요 거래를 묻죠. 자, 그럼 잘 보세요. 거래 활동과 부동산 거래는 의미가 달라요. 비교합니다. 거래 활동은 이발관 빼고 나머지가 모두 거래 활동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를 묻고 있죠. 거래. 거래는요, 이것은 회계학적인 용어입니다. 회계학적인. 통상적으로 거래라는 것은 쉬운 말로 사고 파는 거죠. 주고받는 것. 거래가. 회계학에서는 거래하게 되면 거래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재무 구조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란 쉽게 말하면 주고받는 것인데, 회계에서는 재무구조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거래라고 불러요. 말이 어렵죠. 그러면 자, 재무구조가 뭐냐? 재무구조는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죠. 자산과 자본과 부채를 말해요. 그리고 변동이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증감을 말하죠. 증가 또는 감소를 말합니다. 증감. 그러니까 재무구조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자산, 자본, 부채가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것이 거래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요, 자, 자산과 자본과 부채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힌트, 세종대왕. 요거죠. 따라서 다시 말하면 돈이다, 돈. 자, 돈이 들어오고 돈이 빠져나가요. 이것을 거래라고 불릴 거래요. 반드시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나가야만이 거래가 발생한다고 부릅니다. 회계에서는요. 그러면 자, 거래를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거래. 자, 확대해서 보기 전에 문제부터 먼저 보세요. 그러면 다음 중에서 부동산 거래가 아닌 것. 자, 지문이 아주 애매한 지문이 많습니다. 1번 환매, 2번 정려, 3번 상속, 4번 교환, 5번 감정평가. 몇 번인 것 같아요? 자, 지문이 애매하죠.
자, 상속 또는 정려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하죠. 감정평가. 그러면 잘 보세요. 예를 들어 봅니다. 자, 거래라는 것은 결국 돈이 들어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거래에 속한다 안 속한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요. 자, 회계와 일반적인 경우를 비교합니다. 회계학적인 경우와 일반적인 경우를 비교합니다. 비교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거래라고 보고 있는데 회계에서는 이것은 거래가 아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 일반적으로 거래로 인정하는데 회계는 거래가 아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자, 주문을 합니다. 주문요. 여러분이 집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중국집에. 자, 짜장면 2그릇, 짬뽕 3그릇, 5그릇 시켰습니다. 주문했죠? 거래가 되었다 안 되었다? 주문했으니까 올 거잖아요. 배달 오잖아요. 일반적으로 주문을 했더니 일단 거래가 된 거잖아. 일반적으로 거래됐다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전화 주문만 했지 돈은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잖아요. 돈이 안 나갔으니까 회계학은 반드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거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만 했더니 일반적으로 이제 주문시켜서 거래된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나 돈이 한 푼도 안 빠져나갔잖아. 이때는 거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이런 거 있죠. 계약. 어떤 중개업자가 건물을 통째로 통상갑니다. 얼마짜리? 10억짜리. 자, 10억짜리 상가 건물을 매매했대. 그러면 통상 이렇게 거래계약 체결되면요,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서를 쓰게 되면 계약금 얼마 빠져나가지? 10%. 그러면 여기서 계약금이 몇 프로? 10%야. 10%. 그러니까 1억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중개업자는요, 그날 저녁에 기분 좋죠?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가 오늘 10억짜리 건물 한 건을 거래했지. 10억짜리 거래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서는 10억이 빠져나갔어요. 1억이 빠져나갔어요. 계약금은 1억만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10억짜리가 거래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돈이 빠져나간 건 1억밖에 안 빠져나갔어요. 회계에서는요 10억이 아니고 1억밖에 안 돼. 돈이 나간 부분만 거래를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는 정반대로 이럴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거래라고 보지 않는 것이 회계학적으로 거래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꾸로.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얘가 조금 부적절하지만요. 자, 도둑을 맞았다. 밤손님이죠. 자, 저희 학원에 이제 밤 10시에 학원 문 닫았습니다. 닫았는데 7층이죠. 밤손님이 들어왔어요. 이 말이 시가 되면 안 되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학원에 훔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이제 커피 사파기 뚜껑 다 열어보니까 돈이 한 5만 원 있는 거야. 사무실 사람 다 열어보니까 또 한 15만 원 있는 거야. 도둑이 학원 사무실 딸딸 끌고 모아서 20만 원 훔쳐갔대. 그러면 내일 다음날 저희 학원 실장님이 여러분한테 이런 말 합니까? 자, 어제 도둑이 들어왔어요. 20만 원 도둑 맞았다고 하지 도둑하고 거래했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거래라고 보지 않습니다. 도둑 맞았다고 하지. 그런데 회계학은요 돈이 빠져나갔잖아요. 20만 원 빠져나가면 거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에서는요 일단 자 이렇게 재무 구조의 변동이 20만 원 생겼잖아요.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이럴 적에 어떤 계정을 처리하더라? 이때는 20만 원요 잡손실. 이런 계정감으로 회계치라고 했잖아요. 네. 자, 이제 거래가 뭔지 아시겠죠? 반드시 거래는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 보세요. 부동산 거래가 아닌 것은 자 환매 주고받는 거 맞죠? 그리고 정려. 일단 자 정려를 하게 되면
건물 재산이 빠져나가잖아. 이것도 정관 변동 맞습니다. 다음에 상속, 상속도 정관 변동 맞죠. 다음에 교환도 정관 변동 맞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는 자 부동산 가치, 가격을 평가하는 것이지 정관 변동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거래가 하는 것은 정답 5번이죠. 바로 감정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더 볼까요? 결국 감정평가는 부동산 거래 활동에는 속하는데 부동산 거래는 아니다. 되시겠죠? 여기까지 구분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각각 1회 때, 6회 때 출제가 되었어요. 자, 이제 활동의 위치를 보았으니까, 감정평가의 위치를 보았으니까요. 이제 목차 2번 감정평가 개념부터 넘어갑니다. 감정평가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목차 보았더니 감정평가의 의가 나오죠. 의. 감정평가란 1번 지문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 또는 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분석해서 봅니다. 자, 감정평가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프린트 보았더니 자, 감정평가는 토지 등이죠. 토지 등 하는 것은 이 등자를 다 포함해서 쉽게 말하면 얘가 바로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죠.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부동산 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결론 나왔습니다.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 부동산 가격으로 구하는 작업입니다. 결국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치를 부동산 가격 구하는 작업입니다. 결국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얘가 키워드죠. 부동산 가격 구하는 작업이 감정평가입니다. 앞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것이다? 바로 부동산 가격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이론 이꼴 감정평가 이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프린트 보니까요. 자, 전자는 이것을 감정기능이다. 감정기능이다. 후자는 평가기능이다 라고 나옵니다.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과정을 가리켜서 감정기능이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데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은 바로 화폐액으로 표시하죠.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것은 평가기능이다라고 불러서 합쳐서 바로 감정평가라고 불러요. 감정평가. 그러니까 감정기능과 평가기능은 조금 의미를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봅니다. 요즘도 TV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진품 명품 들어보셨죠? 지금 합니까? 끝났어요? 모르겠어요. 있었습니다. 보셨죠, 그죠? 예. 진품 명품을 보게 되면 주로 옛날 도자기, 골동품, 물건 들고 와서 또 연예인들이 몇 명 있죠. 이거 얼마일지를 대충 어림잡아서 매기잖아요. 매기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제 뭐 인증도 받고 예, 이렇게 점수를 얻는데 그러면 어떤 도자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면 이 도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도자기. 그럼 먼저 이 도자기의 진정한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테이블에 딱 얹어두고 전문가들이 1명, 2명, 3명 딱 둘러내서 돋보기 들고 막 관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또 상태가 깨끗한지 금이 간 데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럼 오래되고 보존 가치가 뛰어날수록 값어치가 커지겠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도자기 상태를 전부 다 살피는 과정을 한마디로 전문가가 감정을 한다. 얘가 바로 감정을 한대. 그러니까 꼼꼼히 살피는 과정이죠. 이 과정이 바로 감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 상태가 좋으면 금액이 커지고 상태가 나쁘면 금액이 작아지겠지. 그러면 감정 결과 다음 단계는 뭐지? 돈으로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꼼꼼히 했더니 그 결과 상태가 너무너무 좋으면 그때 화폐건요, 천정 쪽에 있는 빨간 전광판에 숫자가 쫙 올라가잖아요. 금액이 막 몇백만 원 나오잖아. 그래서 금액으로 딱 표시되는 것이 예요. 따라서 반드시 감정의 결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 평가입니다. 평가. 따라서 항상 감정을 하고 난 다음에 금액으로 따지다 평가를 해야 됩니다. 감정과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합쳐서 그냥 감정평가를 한다라고 부릅니다. 개념 아시겠죠? 여기까지 보시고요. 결론적으로 감정평가라고 하면 부동산 가치를 판정하는 것은 감정 기능이 되고 화폐로 표시하는 것은 평가 기능입니다. 여기까지를 개념 보시고요. 결국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과는 가격과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 있죠. 1번이 바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지가 공시법이죠. 가격 공시법의 정의입니다. 또 2번은요. 일본의 정의, 일본이죠. 일본인데요. 3번은 미국의 정의입니다. 우리나라건 일본이건 미국이건 무조건 가격이 나옵니다. 그럼 2번부터 볼게요. 자, 일본에서는 부동산의 평가란 부동산 가격에 관한 가격 동그라미, 가격 나왔잖아요. 가격과 하는 것이 감정평가잖아요. 가격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이자 의견을 말합니다. 역시 가격과 하는 것이 감정평가입니다. 다음에 3번 미국이죠. 미국에서는요,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가격, 추산, 평정, 가격 동그라미, 계속 가격이 나오잖아요. 가격과 하는 것이 감정평가입니다. 또 그에 대한 활동 절차로서 감정평가의 절대성을 배제하고 있다. 몇 줄. 자, 절대성 배제가 무슨 말이죠? 감정평가사가 어떤 물건을 평가합니다. 평가해서 어떤 땅을 평가했더니, 토지를 평가했더니 이 땅은 10억이야. 전문가가 평가했잖아요. 이 가격은 절대적으로 맞는 거다, 그렇지 않은 거다. 평가사도 인간이죠. 다시 말하면 누구한테 청탁을 받고 뒷돈 받고 이 금액을 부풀려서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은요, 반드시 절대로 맞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성을 배제하고 있다. 그래서 평가가 절대 100% 맞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가가 이렇게 평가사가 자 웃돈 그래 뒷돈 받고 자 평가를 과대 평가했대요. 이러면 형사입건 됩니다. 엉터리 평가겠지. 반드시 절대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목차 2번에서 결국 감정평가 개념은 무엇이다? 부동산 가치를 평가해서 부동산 가격 구하는 작업이 감정평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3번 목차 보세요. 부동산 가격 이꼴 감정평가지. 이제부터 감정평가는요, 부동산 가격을 공부하는 원리가 됩니다. 가격. 왜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데 감정평가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자 항상 합격해서 실물동 하게 되면 이 아파트 5억 합니다. 이 상가는 20억 합니다. 분명히 고객들한테 가격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감정평가를 해주고 있잖아요. 가격을 알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가격이 10억이야 또는 20억이야 이렇게 가격을 제시하게 되면 이 가격에 대한 근거를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전혀 모르면서 그냥 10억, 20억이 하면 설득력이 없어요. 고객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10억이 되는지, 왜 20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느 정도 흐름을 설명을 해야지 중개활동으로서 전문가의 자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감정평가 기본적 원리를 꼭 알아야 됩니다. 깊이는 필요가 없어요. 원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특히 중개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 3번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보겠는데요. 결국 자, 가격을 상세히 봅니다. 가격. 부동산 가격입니다. 자, 결국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 관한 작업이다. 가격. 그러면 이 가격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10억이다 20억이다 어떻게 형성이 될까?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감정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할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원리가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기 쉽게 하자면요. 자, 제 호주머니에 동전 하나 꺼냈습니다. 100원짜리네요. 100원짜리입니다. 100원짜리 요 앞면을 보니까 숫자가 100이 나와요. 그러면요, 요거 뒤에 보면 이제 할아버지가 나오거든. 이 할아버지가 누굴까요? 기억 안 나세요? 바로 충무공 이순신입니다. 그럼 이제 앞면은 숫자 100이 나와, 뒷면은 충무공이 나와. 이것이 바로 동전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즉 양면성이죠. 양면성입니다. 항상 모든 사물은 양면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동전에도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우리 감정평가 가격을 구하는 것도 바로 양면성의 입각에서 바로 앞면과 뒷면을 전부 다 보자 말입니다. 보자. 그래서 이 가격, 감정평가에 대한 양면성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부동산 가격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질까? 이것부터 먼저 볼게요. 통상 가격은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용성, 두 번째 상대적 기소성, 세 번째 유효수입니다. 일반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모든 제한은요 이 3자, 자 말이 기니까요 합쳐서 유상유가 돼요. 유상유. 그래서 모든 제한은요 유상유 3자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항상 가격은 발생이 돼요. 가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유상유 세 가지를 가리켜서 가격 발생률이다. 자, 가격 발생률입니다. 발생률. 발생률은 유상유 세 가지가 있다 라고 불러요. 원래 여기서 한 문제 나왔죠? 출제되었어요 원래. 그러면 유상유가 뭐냐? 유용성은 같은 말로 효용이다. 효용. 효용은 뭐냐? 쉽게 말하면 지하를 이용하니까 느끼는 만족의 정도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만족감. 그럼 통상 부동산의 경우에 만족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유용성하게 되면 어떤 게 있어? 쾌적성이 있고 수익성이 있고 다음에 생산성이 있지. 이런 것들이 바로 유용성, 만족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용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쾌적성은 어떤 부동산? 주거용. 얘는 주거용 부동산. 당연히 수익성은 뭐? 상업용 부동산. 생산성은 공업용 부동산.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유용성 정도가 달라지겠지. 그러면 자 강남역이 있어요. 강남역 사거리가 있다. 강남역입니다. 강남 역세권 상권 워낙 유명하죠. 그럼 얘는 뭡니까? 중심 상업지역이다. 상업지역. 그러니까 강남 역세권은 수익성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강남 역세권과 서울 외곽지 노원 역세권이다. 또는 여기 조안 쪽이죠. 조안 역세권이다. 땅값이 다르잖아. 상가 권리금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결국 지역마다 무엇이 다르지? 수익성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강남이니까
강남이니까 자 엄청난 높은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결국 강남 역세권하게 되면 그만큼 이 지역이 워낙 좋은 만큼 그만큼 수익성이 높다. 즉 강남 지역은 상업지로서 유용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누구나 돈만 많다면요, 당연히 강남에서 장사하고 싶겠지. 따라서 결국 유용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은 높게 발생합니다. 높게 발생합니다. 다음에 상대적 희소성. 자, 희소성이 말이 어렵다면요, 희소성, 쉬운 말로 부족성이다. 희소 가치가 높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 상대적 희소성, 즉 상대적은 인간이 이용하니까 그만큼 부족하대. 특히 어느 지역? 강남의 상가는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강남의 상권은 이미 땅이 한정이 됐지. 그러니까 강남의 상권은 자 공급이 많다 적다? 부족하죠. 강남과 강원도 비가, 강원도는 널린 게 땅이잖아. 강남은 땅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공급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다시 말하면 희소 가치가 높다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희소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만큼 귀하다. 공급은 부족하니까 희소 가치가 높을수록 가격도 높게 발생이 된대요. 이렇게 가격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갖추면 또 뭡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겠지. 유효수요. 유효수는 짧게 말하면 구매력이다. 누구나 강남 상권은요, 자 수익이 높대. 그만큼 귀하대. 부족하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구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강남에 땅을 못 삽니까? 돈이 없죠. 돈만 있어 보세요. 뭘 못 삽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자, 이걸 갖추면서 또 돈이 있어야 됩니다. 구매력이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최종적으로 가격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반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모든 제한은 유상요 3자의 결합에 의해서 가격은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가격 발생률입니다. 계속해서 다시 발생요인, 유상요 이 세 가지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영향을 미치더라. 자, 발생요인, 유상요 3자에 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가격 형성률입니다. 가격 형성입니다. 형성률입니다. 형성 요인 하게 되면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반 요인. 두 번째 지역 요인. 세 번째가 개별 요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일반 요인은 한마디로 전국적이다. 전국적입니다. 얘는 전국적이다. 자, 보세요. 일반 요인은 전국적이고 얘는 지역적이고 얘는 개별적이고, 한 번 더 전국적, 지역적, 개별적, 점점점 범위가 커지고 있다, 좁혀지고 있다. 좁혀지고 있죠. 이렇게 가격을 축소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항상 부동산 가격은요, 전국적이다, 지역적이다, 개별적 이렇게 분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한반도죠. 우리나라입니다. 제주도 포함해서. 자, 그러면 7월달 되었더니 장마철이죠. 장마철. 그래서 이제 기상 예보를 합니다. 자, 내일이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도 그렇지 전국적으로 100mm가 넘는 엄청난 집중호우가 전부 다 퍼붓겠대요. 얘가 뭐지? 이거잖아. 전국적. 이런 것들이 가격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미친다. 저는 비를 예를 들었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면 서울만 개정된 게 아니죠. 서울이고 부산이고 제주 전부 다 적용받는 거지. 전국적으로. 세법이 개정이 되는데 그게 또 뭐지? 전국적이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법이 이제 개정되니까 그 법의 개정 여부에 따라서 규제한다 완화에 따라서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 그래서 전국적인 게 바로 무엇이다? 일반요인. 그런데 똑같은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더라도 그 효과는 지역마다 같아 다르죠. 다릅니다. 부산 지역이 있죠. 아무리 많은 비가 와봐요. 뉴스 보았더니 부산 지역은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전혀 홍수 피해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지역은 끄떡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경기도 어느 지역은요. 비만 내렸다면 상습적으로 범람이 돼버려. 침수가 돼버리고. 그러면서 막 비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똑같은 비가 내려도 어느 지역은 끄떡 없는데 이 지역은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연들도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달라지겠지. 똑같은 땅인데 부산의 서면 지역과 강남 지역은 지가가 다르잖아.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바로 무슨 요인? 지역 요인. 그래서 전국적인 요인들도 항상 지역마다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차이가 있다. 그럼 보세요. 서울만 놓고 보더라.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위에는 강북이지, 아래쪽은 강남이지. 그러니까 지역이 다르잖아. 지역. 그러면 강남과 강북은 똑같은 평수 32평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강남은 10억이 넘어갑니다. 훨씬 넘어갑니다. 강북은 10억은 채 못 돼. 주로 2배, 3배 차이 납니다. 그게 무슨 차이지? 지역 차이. 한번 보세요. 똑같은 평수의 아파트라도 지역마다 같아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부동산 같은 평수 아파트도 지역마다 가격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런 시장이 무엇이다? 바로 국지적 시장이다. 국지적 시장. 바로 지역적 시장입니다. 또는 부분 시장이다. 이런 것들은 다 시장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비가 경기도 지역에 비가 내리는데요. 근데 이제 또 하나씩 따져보니까 어느 집은 비에 완전히 잠겨버렸어요. 다 잠겨버렸어요. 어느 주택은 반만 잠겼대. 어느 주택은 끄떡없대. 말짱하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집이 다 잠길 수도 있고 반만 잠길 수도 있고 하나도 안 잠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서도 계획의 푸석마다 달라지고 있잖아. 이렇게 세 번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유상률을 분석하되 어떻게 분석한다?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개별적으로 점점 축소시켜서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적인 차원을 분석한 것이 바로 지역 분석이에요. 지역 분석. 얘가 바로 지역 분석입니다. 개별적인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개별 분석입니다. 여러분이 학교 가셔서 중개업 하시는데 이거 분석하면 말짱 꽝이야. 이거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지역 분석이 중요하겠어요? 개별 분석이 중요하겠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중개업소 들러서 이제 아파트를 팔려고 왔대요. 팔려고 왔습니다. 그럼 중개업소가 이렇게 물을 겁니다. 아파트 팔려고 왔어요. 그러면 팔리는 아파트가 어느 동네 아파트입니까?를 먼저 물어요. 그 평수가 몇 평이냐 평수부터 먼저 물어요.
동네부터 뭐래요? 평수부터 뭐래요? 동네부터 묻지. 그러니까 동네부터 묻더라. 지역부터 먼저 묻습니다. 동네. 그래서 내가 파는 아파트가 강남의 아파트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평수가 몇 평인지 어디 지는지 건축연도가 몇 년도 됐는지 하나 따지고 있잖아요. 항상 뭐부터 묻지? 동네부터 먼저 물어. 지역 분석입니다. 동네부터. 그래서 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은 반드시 돼야 됩니다. 반드시. 다시 자 유상요 또는 이런 모든 요인들 이 전체에 일정한 법칙성을 부여하더라. 법칙성을 부여하더라. 법칙성을 부여한 것이 가격 재원칙입니다. 가격 재원칙입니다. 가격 재원칙은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지금은 안 써요. 정규 시간에서 하나씩 보도록 하고요. 일단 가격 재원칙은 토탈 몇 개? 13개 원칙입니다. 13개 원칙.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칙은 바로 최유효 사용 원칙입니다. 최유효 사용 원칙입니다. 얘가 중심입니다. 얘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래 시험은 22에 문제가 두 문제 나왔죠. 최사 원칙에서 문제 한 문제 나왔고 기회비용 원칙도 한 문제 나왔고 그래서 각각 원래는 감정평가에서 자 발생연에서 한 문제 나왔고 재원칙에서는 최사 원칙과 그리고 기회비용 원칙에서 각각 출제되었잖아요. 결국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과정, 즉 형성 원리죠. 형성 원리. 따라서 형성 원리다. 형성 원리는 항상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공부하시면 차례대로. 따라서 발생 요인, 유상 요소 발생이 되고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인이 있고요. 이 전체에 일정한 법칙성을 부여한 것은 재원칙이다 해서 이 흐름 하에서 이렇게 해서 가격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감정기능. 감정기능. 이런 걸 다 분석해야지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아직까지 돈으로 표시가 돼서 안 됐어? 안 됐잖아요. 이런 모든 요인 분석입니다. 요인 분석. 이런 요인 분석입니다. 이런 요인 분석이 이런 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로 감정을 한다라고 불러요. 감정을 한다. 그럼 이걸 다 분석했다면 이제 다음에는 화폐역으로 돈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네. 맞습니까? 이제 돈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본 내용들이 뭐지? 감정기능. 여기까지가 동전의 앞면이야. 앞면. 이제 한 면만 본 거야. 그럼 이제 화폐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뒷면. 뒷면을 지금부터 보는 겁니다. 뒷면을. 나머지 다른 면을 뒷면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폐액으로 표시하는 것은요. 자,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자, 가격의 삼면성입니다. 삼면성. 일반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모든 제한은요. 항상 삼면성에서 가격은 정해집니다. 이거 삼면성이 뭐냐? 첫 번째 시장성, 다음에 비용성, 다음에 수익성 세 가지입니다. 자동차를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는 시장성. 자, 서울에도 인천에도 중고 자동차 시장이 있죠. 굉장히 활성화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갔더니 중고시장 갔더니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연식에 따라서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게 되면 시세가 다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정해지고 있잖아요. 다음에 비용성은요. 자동차를 만드는데 들어간 원가를 말하겠지. 출고 가격. 이렇게 해도 가격이 정해지고요. 수익성은요. 렌트카 회사. 소형차 하루 빌리면요. 한 7만 원 들어가요. 7만 원. 중차는 더 비싸겠지. 그래서 차종에 따라서 또 수익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가격은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세 가지.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부동산. 만약 자, 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갑이 이제 자, 명퇴를 했습니다. 명퇴를 하고 이제 먹고 살려고 하니까 뭐 뭔가 장사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뭔가 해보자 싶어서 할 만한 게 뭐지? 만만한 게 식당이다. 퇴직금 받고 적금 달달 끌고 모아보니까 한 3억이 되었다. 3억. 그럼 이제 3억가 식당을 차려요. 식당 차리는데 총 비용은 3억이 들어갔대. 이때 비용성은 3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사했더니 수익은 천차만별이지. 음식 맛 좋고 친절하고 깔끔하다면 손님이 바글바글합니다. 정반대면 손님이 아무도 없지. 근데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된 거야.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고 손님이 바글바글하면요, 이거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 가격은 4억이에요. 4억.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다음에 시장성. 그럼 이제 나는 3억 주고 식당을 차렸는데 손님이 되게 많아서 수익은 4억이야. 이것을 시장에 팔려고 내놨습니다. 팔려고 하니까 3억을 받게 되면 너무 손해볼 것 같아. 그런데 4억 받게 되면 또 안 팔릴 것 같아. 그래서 시장에는 절충해서 3억 5천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는 3억 5천에 팔아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 똑같은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관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부동산 가격은요,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고찰해야 됩니다. 세 가지 관점. 유의할 점은요, 자, 특히 시장성을 중시하는 부동산은요, 부동산 특히 토지, 꼭 기억하세요. 토지 또는 아파트는 특히 시장성이 중요합니다. 시장성. 왜 강남 아파트가 20억 넘어갑니까? 왜 저 지방의 광주, 대구 아파트는 32평이 되게 2억밖에 안 합니까? 10배나 차이 납니다. 뭐 때문에?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땅값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토지나 아파트는 뭘 중시한다? 시장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하시는데 아파트나 토지 나오는데 이런 걸 대어서 가격을 제시하면 엉터리예요. 그래서 저희 지역의 시장은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하게 되면 이제 말이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가격을 제시해야 됩니다. 다음에 비용성. 자, 비용성은요, 비용이 투입된 자산, 건물은 건축비 들어가죠. 기계는 취득 원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항상 뭐지? 바로 상각자산입니다. 상각자산. 예를 들면 건물이다. 기계 등을 말합니다. 건물 또는 기계 등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들어간 비용 따집니다. 비용. 그럼 보세요. 자, 어느 건설회사가 이제 아파트를 지었대. 새로 분양합니다. 분양할 적에 분양가가 이제 얼마에 나왔잖아. 그 분양가가 바로 이 가격입니다. 분양가가. 우리 회사는 얼마의 비용 들어서 플러스 여기다 이익 붙였겠지. 그래서 항상 아파트 분양 가격은 주로 비용성의 가격입니다. 비용성. 다음에 수익성은요. 수익성. 말 그대로 수익성 부동산입니다. 수익성 부동산. 수익성 부동산은 크게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기업용 부동산. 두 번째가 임대용 부동산. 현재 저희 건물 7층이죠. 저희 건물은 기업용이다, 임대용이다. 얘가 목적이죠. 얘가 목적이고 수익이 목적이잖아요. 그럼 뭐 교보 빌딩이 있더라. 이런 것들은 모두가 기업용 부동산. 그렇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대충 감은 잡히시죠? 모든 가격은 세 가지 관점에서 따지는데 이렇게 해서 화폐액으로 표시됩니다. 화폐액으로. 그 대개 토지나 아파트는 시장성 원리, 그다음에 상가자산은 비용성 원리, 수익성 부동산은 수익성 원리다. 여기까지만 연결하시고요. 자, 10분 쉬었다가 상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은 그냥 두시고요. 네.